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만 들은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부터 살펴볼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10월 4주차 주중 잠정 집계인데요. 국정수행평가가 긍정평가 47.6%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고요. 부정평가는 48.3%, 지난주 대비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선 부정평가가 가장 낮은 수치로, 리얼미터 기준하면 한 50%를 살짝 넘는 부정평가가 나왔었는데, 지난주부터 49% 그리고 이제 48%대로 지금 내려간 상황이고요.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추미애 장관 청문회가 있었죠. 김봉현 씨 관련된 서신 보도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나왔던 대검 국감 때문에 당청질이 주후반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월요일 날 추미애 장관 청문회 이후로는 다시 좀 반등의 모멘텀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백신 논란이 이제 국가수 그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조금 국민들이 좀 안도하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백신 관련된 사망자 수가 좀 계속 증가하는 그 보도가 나왔었는데, 인과관계를 이제 찾을 수 없다는 그런 관련된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백신 주사를 맞는 분들도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좀 당청에는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수요일 날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호영 원내대표의 몸수색을 했다는 관련된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오늘 이제 집계는 제가 이제 보고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좀 상승하지는 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36.7%로 지난주 대비 1.6%포인트 올라서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게 상승을 했고요. 국민의힘도 0.3%포인트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27.6%. 민주당의 상승보다는 적지만 0.3%포인트니까 횡보한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열린민주당 6.6%, 정의당 5%, 국민의당 6.3%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개요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당 혼용 방식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의 표본 오차.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아무래도 국정감사라는 굵직한 이슈가 있었는데,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끝나고서 대통령 지지도는 흔들리지 않고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갔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제대로 국정감사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해도 됩니까? 예,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감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야당이 국정의 어쨌든 문제점들을 공세적으로 이제 알리고, 이제 그래서 그것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또 보도되고, 또 정부의 어떤 실정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비리들도 이제 폭로가 되고 해서 과거에 보게 되면 어쨌든 국감 기간에 정부 여당의 지표들이 악화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었는데, 예. 이번 국감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이제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등 이제 야당에서 적극적인 공세를 하긴 했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이제 라임 옵티머스 건을 주요하게 내세운다던가, 또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강하게 어쨌든 정부 결정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장관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드러낸 등 공세들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히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이 과거와 좀 달라져서 정책적인 면에서 차별화된 모습으로 대중에게 어필했느냐의 측면에서는 큰 점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정부 여당 지표는 크게 부정적인 타격이 많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뭐, 오늘, 뭐, 매일 조사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조사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결국은 국감장에서 정책 대결이 아니고 정쟁, 네. 또 목소리 높이고 이런 것들, 싸우는 모습이 아마 국민들이 야당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네. 의구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어제 그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고성이 나오고 야유했던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이게 싸우는 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이상돈 전 의원도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이제 물리적 충돌이 많이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성이 오가고 감정적인 어떤 다툼이 있을 때는, 지지율이 여야 모두 좀 빠지거나 무당층이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야당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감에서 국민의힘이 사실 뭔가 한 방이 없었습니다. 예. 감정적인 그런 표현은 분명히 보였지만 어떤 내용 면에서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면서 대선 주자로서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국민의힘은 말씀드린 대로 횡보하거나 또 지난주까지는 조금 빠지는 그런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절대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상대적인 평가들을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국외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예. 있는 반면에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통제가 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이제 과거 전 대통령들과 비교할 텐데 아시다시피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또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완되기보다는 지지층 결집할 수 있는 요인들이 조금 더 많았던 한 주간이 아닌가 싶고 또 이번 주에 3분기 GDP 성장률 1.9% 상승 이 부분은 또 현 정부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긍부정이 좀 오늘 발표된 것처럼 좀 붙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30대에서는 7.7%포인트가 빠졌는데 부동산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부동산 이슈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는 거죠. 예. 수개월째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고, 근데 30대가 지금 가장 많은 대출 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 주식 관련해 가지고 주식도 있군요. 이른바 예. 이제 3억 예. 기준선에 대해서 이제 이른바 동학개미들로 해서 요즘에 이제 대학생과 이제 30대 젊은 층에서 상당히 많이 신규 하죠. 계좌 개설이 예. 최고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정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을까 이제 걱정들, 불만들 그런 것들도 다소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쨌든 견고한 것 같습니다. 40%에 내려오진 않고 네. 있으니까. 지금 집권 3년차 4년 차인데. 이거를 지탱하는 게 40대다. 소위 말하는 과거에 X세대 불리던 사람들.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 40대가 이렇게 문 대통령을 확고하게 지지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령 이제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이런 부분들 사실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연령대는 이제 자영업자고 거기에는 50대가 가장 많겠죠. 40대는 샐러리맨들이 이제 가장 많는데 샐러리맨들의 이제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 입장에서는 또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도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집을 마련했거나 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있는 분들이 40대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과거에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고 또 학창 시절을 보냈거나 이런 분들이 40대거든요. 그래서 예. 여간에서는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고정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혹은 현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그런 연령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40대를 중도층, 중간층이라고 예. 불렀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실용적이다 예.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연령대 구분을 우리가 분석할 때 20, 30대의 진보 성향층
40대 중도 성향층, 5, 60대 고령 보수층 이렇게 예. 이제 구분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불과 한 7, 8년 전에 이제 이런 분석들이 통용됐었는데 지금은 그 뭐 중도층 또는 경제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다고 하는 40대들의 진보 성향성이 매우 이제 강화되어서 예. 현 정부의 이제 확고부동한 이제 지지 기반으로 예. 작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어쨌든 20대 초반 때는 어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 당시 노무현 대통령 부각됐을 때 예. 그런 이제 정서들 여전히 좀 갖고 있는 기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이 흐름들은 어쨌든 여러 가지 흔들림이 사실 40대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현 정부의 어쨌든에서는 상당히 뭐 지지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일정 수준은 더 지속될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 대안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민들이. 또 하나는 뭐 비호감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조사에서는 10% 중반까지 기록했던데 아마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한 조사겠죠. 네. 근데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1위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나중에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 진영에 또는 그 정당에 어떤 주요한 인물이 좋아하는 인물이 존재해야만 사실 그 정당에 대한 선호와 지지를 보내는 경향들을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그 정당이 어떤 이제 유력한 인물들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그 정당에 대한 지지율에도 상당히 이제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지금 뭐 보수 진영 전체라고 봤을 때 이제 윤석열 총장의 부상은 지지부진한 지금 보수 야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야당, 제1야당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이제 반길 수만은 없는 이제 고충이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은 외부에 있는 인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외부의 인사가 한 15% 이상 뭐 이런 이제 상당 부분 많은 지지율을 뺏어가 있는 형국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나머지 주자들이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협소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보수 야당의 내부의 역동성을 이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예. 없는 것이고 이런 인물들이 이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정당의 경쟁력도 올라가는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이후에 퇴임한 이후에 국민의힘에 또 입당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제3세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뭐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에 기대어서 내년 7월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과 국민의힘 정당에게는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런 이제 부상이 상당히 많은 고민과 답답함을 안겨주는 측면도 함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정권 교체에 찬물을 끼얹는 냉각수 역할이 될 수도 있는데 지난번 대선 때처럼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갈린 보수 중도의 표가 이번에 홍준표 전 대표가 여전히 지지율이 한 5%가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보다는 지금 못한 지지율이지만 당내 조직이라든지 또 지난번 대선 득표 뭐 높은 득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2위를 했던 예. 대권 재수생으로서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화합하지 못하고 또 보수 또 혹은 중도의 대표주자로서 끝까지 완주를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전제는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고 정치를 한다는 그런 예. 전제 하에서 만약 그렇게 되면은 정권 교체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제3지대 정치를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국민의힘과 뭐 통합을 하거나 또 단일화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1대1 구도로 이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싸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라든지 뭐 중도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 혹은 뭐 중도 정치 세력들이 좀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쨌든 지금 윤석열 총장은 정치권 밖에 있는 아까 윤영우 센터장이 외부 인사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 밖에 있는 외부 인사로 있을 때는 굉장히 박수 보내고 열광하고 지지를 보내는데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외면하더라고요. 그게 뭐 고건, 안철수, 반기문, 문국현 다 그랬단 말이죠. 황교안 총리도 그렇고. 예, 황교안 총리도 그렇고 이것을 만일 본인이 정말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극복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문제점도 아마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안 조사 하나 있는데요. 고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관련해서
공과 과, 뭐 다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나 공과가 다 있겠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이 여론조사도 리얼미터가 했네요. 네, 저희가 지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간 했습니다. 전국 18세 이상이 10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 5.8%, 총 이제 17,168명에게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이건희 전 회장의 공로 또 과오에 대해서 평가를 물어봤는데 공로 면에서는 공로가 크다라고 본 분들이 84.3%, 공로가 크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분들은 11.5%로 대체로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과오에 대해서는 과오가 크다가 49.2%, 과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43.2%, 한 6%포인트가량 과오가 크다는 의견이 높긴 했지만 비교적 팽팽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지 오차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6%포인트 차이니까 표본 오차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이제 공로에 대해서는 압도적이지만 과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역사적인 평가로 예. 좀 남겨야 될 예.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공이 크다라고 한 게 84.3%니까 이거 80% 넘어갔다고 그러면 뭐 원사이즈한 거라고 볼 수 네. 있겠고. 삼성이 뭐 대한민국에게 상당히 이제 경제에 기여한 바를 부정하는 국민들은 이제 그런 사실상 것 거의 같아요. 없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죠. 예. 게다가 이제 타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인에 조사했기 때문에. 대해서도 보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가 그렇죠. 예. 유연하게 보는 측면이 예. 있으니까요. 그러나 삼성 입장에서는 과가 크냐 크지 않냐 했을 때 반반 정도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삼성 쪽에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최근 택배 기사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례가 늘면서 택배 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택배 기사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네요. 네. 굉장히 전향적이네요. 그래서는. 네, 저희가 이제 TBS 의뢰로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고요.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 요금 인상 필요성 인식에 대해서 55.7%가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 39%보다 한 16%포인트, 17%포인트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워낙 지금 택배 기사님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예. 돌아가실 분들까지 생기다 보니까 요금 인상이 필요하고 뭐 감내하겠다는 분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요금 인상하는 것이니까 실제 국민들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39% 가량은 이제 그래서 필요치 않다 요금 인상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뭐 적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55.7%가 근로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택배 노동자들의 그런 과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우리 국민들이 상당 부분 이제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생활물법인가요? 이런 이제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이제 법 개정들 이런 것들 제정이라든가 개정 등에 관련해서 또 국민적으로 상당히 이제 호응도가 있는 법 개정 또는 법 제정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 주머니에서 돈이 좀 나가더라도 네. 그럼 너무 택배 기사들이 고생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가치비를 좀 맞자 이런 의식이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19 때문에 뭐 워낙 비대면 뭐 쇼핑도 하고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배송이 주는 가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그 60대 이상 혹은 70대 이상 어르신들에서도 공감을 나타냈는데요. 70세 이상이 62.3%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필요하다는 의견 중에는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 기사님들이 워낙 뭐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굉장히 고생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흔히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예.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인간적인 뭐 미안함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우리가 배달 앱을 통해서 음식을 시켜 먹어도
요즘 배달 수수료 꽤 많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네. 조금 멀면은 4,000원도 받더라고요. 네. 근데 택배는 뭐 2,500원 뭐 이렇게 하면 또 오고 더 싼 것도 있고 하니까 더 무거운 더 가능성이 무거운데, 높은데. 예. 그래서 올려줘도 괜찮다.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차츰차츰 전향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증세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세금 올리면 안 된다가 압도적이었는데 요즘은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공동체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고, 정치권에 관련된 이슈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죠. 이번에 민주당에서 아마 당헌을 개정해가지고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의 후보를 모양입니다. 부산과 또 서울시장 선거.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권에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재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무런 힘도 못 쓸 테고 불법이니까, 이낙연 대표는 어쨌든 그 직전까지 당대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이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과 이재명의 지지율은 또 한 번 휘청 걸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제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선거에 정치에 이제 관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대선 주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 또는 지지층들이 선거 기여도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인물이 그 당의 주요한 선거에서 승리에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지층이 더욱 결집하는 현상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이낙연 대표가 좀 더 내년 재보궐선거에 결과에 따라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 갖고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라고 할 수 예.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아마 선거를 직접 진두지휘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 전까지 당대표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과연 또 이낙연 대표의 성과로 만약 승리한다면 여당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냐, 뭐 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은 좀 갈리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천 과정들의 선거 과정들 대표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어쨌든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지지율의 어쨌든 변화 여부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이제 당의 주류 세력이긴 하지만 이제 경선에서 통과하려면 친문 세력의 확실한 지원이 필요한데, 그렇겠죠. 예, 이 핵심 민주당 지지층은 아무튼 공천을 지금 바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명분은 약화되더라도 내년 그 후년에 있을 대선 지선에서 선거를 제대로 치르려면 실리적인 측면에서 후보를 내는 것이 맞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핵심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고 결국 자기가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이낙연 대표도 적어도 후보를 내거나 아니면 적어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적어도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반드시 승리한다. 네,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낙연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의 지지율이 확실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후보를 공천하는 쪽으로 방침을 좀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